안녕하세요. 서학개미구조대의 배진범. 강정수입니다. 네,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2월 말일쯤 됐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적으로 다 사실 모든 분들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저희는 사실 서학개미 구조대다 보니까 주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보다는 사실 이 사건이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되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의 과거의 어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어떤 지정학적인 역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번 전쟁은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평화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군사 제국 또는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가 국제법상으로 불법으로 네. 침범한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성격 규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이 전쟁이 어떻게 완료될지 평화로 어떻게 전환될지 또 그 이후에 지정학적인 세계의 어떠한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을 규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무력에 있으면 대단히 약소 국가인 이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그냥 무력이 강한 강력한 강대 국가가 그냥 사실은 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그냥 불법 침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근데 중요한 것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약소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세계의 어떠한 경제 질서와 정치 질서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사실은 우크라이나 수도가 점령당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사태는 어떻게? 우선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과거 미국이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는 과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던 것처럼 점령하진 않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 약속을 해달라. 네. 그리고 무장해달라. 해달라.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은 언제든지 철수하겠다. 네. 이것이 지금 러시아의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우크라이나 내부의 어떤 정적 관계라든지 또는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단히 지금 반 러시아 민족주의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립국 선언과 무장 해체가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사건이 얼마가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저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한국전쟁이 끝났던 1952년으로 한다라면 이때까지는 흔히 말하는 강력한 파워들이 무력으로 전쟁하던 시기였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일본의 어떠한 전쟁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두 개의 슈퍼파워, 즉 소련이라는 슈퍼파워와 미국이라는 슈퍼파워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피스가 평화가 유지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중간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걸프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도발하고 그래서 미국이 뭐 파병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전쟁들은 있었지만은 대단히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는 이 슈퍼파워가 이 두 개의 슈퍼파워가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의 긴 시간에 평화가 유지돼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갖다가 롱 피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의 단일 슈퍼파워가 지배했던 시기가 지금까지 왔었고 이런 시기가 지배되면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또는 20세기 후반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세계화라고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글로벌 트레이드, 국제 무역이 되게 꽃을 피던 시기였잖아요. 평화가 지속되면 흔히 말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거고 경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학개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국경을 넘어서 투자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고 또 노동시장을 찾아서 자유로운 이민들이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었던 물론 갈등들도 있고 난민들의 이슈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들이 이 평화 시기에 많이 지속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러한 시대가 과연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 왜냐하면 강력한 슈퍼파워라고 하는 미국이 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걱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막지 못했다기보다는 사실 시나리오가 유출됐다고 계속 바이든이 거의 무슨 쪽집게처럼 다 맞춰왔었잖아요. 네, 미국 CIA 정보에 의해서 곧 침공할 거다, 침공할 거다 이런 네. 정보를 흘려왔었죠. 저는 네. 못 막은 게 아니라 안 막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사실은 논리는 됐거든요. 거기에서 두 개의 공화국이 친러 공화국이 독립을 했고 여기에서 뭐 흔히 말하는 갈등들이 존재하니 평화유지군 파견한다는 식으로 처음에는 개입하는 방식이었고 이 부분도 대단히 웃긴 얘기지만 왜냐하면 두 국가를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침공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면전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대단히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국인 러시아하고 바로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간 거는 전 세계가 전쟁이 그 소용돌이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러시아가 약소국을 침범해버리면 앞으로 약소국들이 강력한 무장을, 그러니까 이렇게 군비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는 북한 핵 문제도 대단히 어려워진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핵을 갖겠다라는 것, 즉 우리는 약소국가인데 핵이라도 가져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이러한 강대국들의 약소국가에 대한 침공을 막겠다는 이러한 그 일단 디펜스 차원에서 핵무기를 갖겠다는 논리를 막기 되게 어렵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란과 지금 미국에서의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협상 또한 되게 빨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아마 이란의 핵을 인정해주는, 북한 핵을 인정해주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남한도 한국도 핵을 갖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본도 갖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대단히 이런 핵무장의 어떠한 가속화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벌써 이번 전쟁에서의 간접적인 관련국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냉전 시기에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이 군사비 지출이 한 4%에서 5% 정도 됐었는데요. 2019년 기준에서 1.2%로 낮아졌거든요. 계속해서 낮아졌는데 이미 정치인들이 독일 또한 군사비 지출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사실 이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강자가 약자를 사실은 법적인 국제법적인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침공하는 사례는 다양한 논리적 근거로서 약자들이 무장하게 하고 강자들이 더욱더 강해지려고 하는 이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할 수도 있다. 국제 질서에서 이 부분이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강국들이 네. 사실 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사실 아무도 해결 지금 못 냈죠. 네. 네. 근데 결국은 그 문제는 저는 제 생각에는 자국의 내치랑 관련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바이든의 다음 중간 선거의 승리. 그렇죠. 네, 뭐 러시아의 푸틴 다음 집권 또 누구 있지? 마크롱. 네, 마크롱의 이제 프랑스 대선이 지금 4월 달로 다가왔고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사실은 이러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할 때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중 갈등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최근에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나토의 이러한 이 밀리터리 얼라이언스죠. 이러한 군사동맹 체계가 되게 약화됐었거든요. 이건 다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도 미국이 사실은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사실은 한국도 중국이냐 미국이냐 할 때 경제적으로는 미국하고 강력한 우방 국가지만 경제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가 한국에 있어서 제1의 무역 교역량이 1위잖아요. 사실 뭐 과거 IMF 위기 있을 때 중국의 성장이 한국 경제 성장이 도움이 됐다. 이거는 뭐 과거라도 치더라도 현재 수출입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양자택이라는 건 대단히 한국 경제 성격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정치에 되게 어려운 선택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번 봤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내부 전쟁에 있어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지 혹시 대만 쪽으로도 근데 이제 대만의 침공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니까
큰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군사력 자체가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이 대전차포 이런 거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압도적인 무력 우위라고 할지라도 대만이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도 대단히 높고 이렇게 우크라이나처럼 쉽게 공략할 수 있거나 쉽게 또한 흔히 말하는 알리바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 정부의 또는 친러 국가의 독립국가에 우리가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겠다 이런 근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미국하고 완전히 전쟁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라든지 지금 미국으로 강화되고 있는 이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사리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위험성들은 좀 더 강화되겠죠. 네, 저는 사실은 이 문제 보면서 좀 무섭다고 느꼈던 게 사실은 미국의 항상 적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1강의 그냥 중간 정도의 국가, 그러니까 물론 그 나라도 강력하지만 그런 나라랑 상대하는 모양새였고 그게 첫 번째가 소련이었고 이제 그게 사라지고 중국이었고 다시 러시아가 등장하고 저는 국제 질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글의 법칙 예,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상태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보면 근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좀 다른 것이 뭐냐면요. 중국도 쉽지 않다는 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장 크게는 러시아가 지금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 석유하고 천연가스에 의해서 이 지배력들이 영향력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럽하고의 어떤 교역량이라든지 미국하고 교역량으로 볼 때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뺀다라면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중국 스스로도 만약에 미국과의 갈등이라든지 서방세계라든지 나머지 일본과 또는 또 한국이라든지 이런 대국들과의 갈등을 한다면 중국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무력으로 뭐 대만을 도발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긴장감은 계속되겠죠. 저는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소련의 긴장, 과거 흔히 말하는 콜드워라고 하는 냉전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적절한 슈퍼파워의 긴장 자체가 항상 바로 패닉으로 빠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의 균형들과 질서는 있을 저는 뭐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힘의 균형이라기보다는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미국하고 긴장 관계를 가질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전혀 긴장 관계가 있는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흔히 말해서 도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국제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안 좋은, 즉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후에 국제 질서에게 약소 국가들에게 그래 우리는 방어 권리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기 방어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 근데 아니 군사 전문가는 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볼 때 당연하게 이제 중재하려고 규탄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유럽 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정부도 지금 규탄하는 침략 전쟁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고 유엔 또한 무력하지만 그런 규탄 성명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반에는 규탄하지만 어떻게든지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전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을 받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보증들 뭐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쉽게 그 우크라이나의 주권 국가가 중립국으로 전환하겠다 이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전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압도적이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평화 조약을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국제 제재에서 정말 무서운 걸 확인했거든요. 이게 글로벌 금융 치료라는 게 가능도 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효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 금융 제재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거를 준비하지 않았을 일은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흔히 말해서 지금 러시아 엘리트들, 러시아의 부호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으로도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 복잡한 산수인 미국에서 대단히 돈을 많이 러시아 정부라든지 러시아 공공기업이라든지 러시아 개인에게 빌려준 대표적인 기업 두 개가 시디뱅크하고 JP 모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돈이 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 그 러시아의 유전에 많이 투자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영국의 BP라든지 그다음에 뭐 쉘이라든지 그리고 엑스모빌이 뭐 하여튼 이런 데서 대단히 많은 러시아 유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굵직굵직한 미국 기업들이 그리고 조그만 기업들이 아니라 대형 기업들이 러시아 경제하고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속한 해결을 저는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더 큰 거는 사실은 경제 효과가 사실은 크다라는 거죠. 네. 미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선거가 올해 11월에 있는데요. 지금 위험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지금 많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있고, 사실 1월 달에 전년도 대비 YOY가 7%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도 되게 많이 폭락을 했었고, 즉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만 해도 1981년 이후에 21년 만에 최대치로 높았던 건데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인플레이션은 10%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다수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에서 10%로 상승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고, 이 부분에 미치는, 예를 들자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유가 올라가면 대단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네. 대단히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저항도 심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운전, 유가의 이 주유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트랜스포트 코스트를 올리잖아요. 물류 이용 비용들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1차적으로 타격을 가는 것은 식료품이잖아요. 식료품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식료품의 가격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라면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하고의 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저는 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이 특히 미국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하려고 저는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런 정적인 논쟁은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민주당 정부가, 특히 바이든 정부가 흔히 말하는 스티뮬러스라고 하죠. 이 경기 자극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푼 거, 대규모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 거, 물론 이건 사실은 트럼프 말기부터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이것이 물가 인상의 주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의 주범을 뭐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공급망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갑자기 수요가 늘었다든지 소비자의 기호가 변했다든지 이런 이슈를 냈는데, 가장 크게는 또 뭐라고 하려면 이 인플레이션 기회를 틈타서 안 올려도 되는 이 기업들이 물가를 올렸다. 이게 바로 기업들의 탐욕이다. 이러면 이제 주적을 기업으로 많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도 사실 그럴 거고 미국도 그럴 거고 정치권이 단일하게 러시아가 물가 인상의 책임이라고 지적을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 인상이 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지금 벌써 이제 배럴당 $100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JP 모건 같은 에서의 분석가들은 지금 $12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10% 넘을 거고요. 이것이 주적이 누구든지 간에, 원인이 누구든지 간에 희생양이 러시아라 할지라도 이거를 오랫동안 견디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또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돼서 나오는 부정적인 경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쪽으로 흘러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경제 효과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가가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물류 비용이 비싸지면서 식료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1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은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경제 규모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석유와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다라면 대단히 약한데, 유일하게 좀 유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밀이죠, 밀.
그러니까 전 세계 밀 수출량에 있어서 특히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유럽에서는 유럽의 아침 식사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책임진다고 그러거든요. 유럽의 곡창지대란 그렇죠. 이런 빵과 관련된 밀이니까 유럽의 아침 식사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못한다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당장에 있어서 유럽에도 특히 이런 빵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갈등 속에서 많이 얘기됐던 게 독일의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흔히 말하는 이 노스트림 2라고 세컨드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이 천연가스인데 이것의 약 70%가 독일이 가져갑니다. 이 독일에 이걸 뭘 하냐면 겨울 난방을 떼죠. 근데 지금 겨울 난방이 벌써 이것이 반영되면서 지금 독일 뉴스에 따르면 지금 난방비가 2배 정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 나가던 난방비가 20만 원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아직 겨울이 이제 끝나가는 건 천만다행이지만 이러한 난방비의 상승이 지금 벌써 이어지고 있고 가격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난방비가 올라가 버리면 다른 부분의 사람들은 절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도 GDP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뭐 꼭 이 영향은 아니지만 독일 또한 그래서 지금 강경하게 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이런 지금 태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또 하나 이제 파급 효과로 본다면 독일 지금 정부에도 녹색당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가뜩이나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이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외친다라는 것은 에너지에 있어서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천문학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속도를 더 내자, 즉 에너지 독립성, 에너지 주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핵발전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속도는 즉 친환경 기업 또는 에너지 얼터너티브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심지어 미국도 빌드백 빌 법안 주요 사항 중에 하나가 결국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힘을 받겠네요. 네, 이 부분 저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 정부의 노력들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즉, 우선 임시 방편으로 중동에서 특히 이란의 석유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분명히 중간적인 해결책으로 나올 거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면은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은 전방위적으로 대단히 가속도를 붙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시 특히 석유에서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많이 수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천연가스의 절대적인 수출량들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입량을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협정에 의해서 평화가 오더라도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기 때문에 천연가스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유럽 국가들의 시도는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 대한 집중도는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